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육 세미나 자체가 이제 코리아 복싱 그라운드라는 다음 세대의 복싱을 위한 커뮤니티를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 뇌출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싱 스파링을 하다가도 아니면 걸어다니다가도 아니면 시합을 하다가도 요즘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게 이 뇌출혈이잖아요.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조 증상이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님을 오늘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복싱계를 이끌고 계신 귀한 분들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전 세계 랭킹 1위, 48전 46승, 39KO라는 엄청난 펀치력을 가지신 KBI 한국권투인협회 이상호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복싱협회 김원전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복싱협회 김현호 심판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KBM 복싱 매니지먼트 이현우 심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권투인협회 부회장이시자 링닥터 경력 20년, 40년 복싱인으로 지내오신 서초구의 누가치과 의원 도승진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권투인협회 부회장 도승진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 KBI로 시작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최효삼 선수가 링에서 사망하고 나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효삼 선수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합을 시작할 때부터 그 뇌출혈 부상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심판들과 운영위원들과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권투인들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권투인들의 기질입니다. 아무나 권투할 수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 링에 올라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죽자 사자 정말 살기 있는 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동해안에서 그 잠수함 그 무장공비 사건 났었죠. 그때 16명이가 사망했었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들이 군인들을 전부 분석을 했거든요. 사망한 사람들. 근데 제대로 된 교전에서 사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군인 100명을 놓으면 상대방을 조준해서 사격할 수 있는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과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수부대를 갔더니 공수부대를 갔더니 특전단 갔더니 30%가 되더라. 근데 UDTC를 가니까 100%더라. 그러니까 그 소탕할 때 UDTC를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투도 이런 게 있어요. 권투를 쭉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시합을 지금 60회를 거의 이제 앞두고 있는데 관장들 옆에서 세컨을 보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이라든가 우리 기질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기질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하냐면 첫 번째, 펀치를 맞아도 통증을 잘 못 느낀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필요한 데 있으면 아무 때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늘 세미나니까 일방적으로 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마음속으로 갖자는 거거든요. 근데 펀치를 맞아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비단 권투뿐만 아닙니다. 육상 선수, 뭐 배구 선수, 운동 중에는 통증을 별로 못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운동 중에는 격렬한 운동 중에는 그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회로가 여기 지긋저긋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뭐 인대가 나가고 뭐 그런데도 막 놀라운 투혼을 벌이잖아요. 그거 운동 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도 아팠을 때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게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통증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서 딱 아프면 아프네 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업을 시키겠죠. 근데 만약에 통증을 못 느낀다면 내가 다쳤는지 얼마나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복싱 자체가 저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해보면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포리아라 그러는데 유포리아가 뭐냐면 펀치를 맞으면 약간 해롱해롱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걸 못 느낀 사람 있습니까? 느껴봤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위험을 만드는 게 이것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선수가 못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록이라는 말 있죠. 그록이 상태입니다. 그게 어원이 술 취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비틀비틀하고 몽롱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권투에서 그 펀치를 맞았던 순간이 그 술 취했던 순간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오래전부터 그록이 상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록이 상태라는 것이 술 취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의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유포리아가 빠지면 너무 과감하게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그 코치가 한 말인데 너 상대를 쓰러뜨린 것은 너의 주먹이 아니라 너의 냉철함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사가 될 때 그 압력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펀치를 맞아도 이 유포리아를 극복하고 작전을 짜고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고 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선수가 되는 겁니다. 밸런스 잃는다는 것 들고 이것도 이게 있어요. 내가 때린 펀치만 기억되고 맞은 펀치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항상 경기 중에 난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옛날에 스파링 하다 보면 내가 열나 맞은 것 같은데 근데 기억나는 것은 내 잽 하나 맞은 거, 훅 하나 살짝 걸친 거 이것만 기억나요. 맞은 걸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이건 누가 그러냐면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관장도 그러고 지도자도 세컨 쪽에서도 꼭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나면 나는 맞은 거 하나도 없고 때리기만 했는데 내가 왜 졌냐 딱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선수가 얼마나 맞은 것은 잘 기억 안 하고 내 선수가 때린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수건을 던져야 되는데 수건을 못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링에서 싸울 때 정말 놀라운 투지가 보이고 놀라운 전설이 되고 사전 오기 신화가 나오고 그렇지만 또 한 차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어떨 때 일단은 중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건 나중에 차츰차츰 나중에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강의하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제가 만성 외상성 뇌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성 외상성 뇌변증, 크로닉 트라우마틱 엔세팔로패시라 그래가지고 CTE라 그러거든요. 약자로. 많이 펀치를 허용하면 외상으로 많이 허용하면 나중에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좀 후에 다시 한번 이건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게요. 자, 뇌출혈 전조 증상. 이거 뇌출혈 병원에 오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고혈압입니다. 뇌출혈 모든 고혈압은 50%는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뭐가 오는지. 두 번째는 담배예요. 담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의 사망할 때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니코틴 자체가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권투 선수 이런 선수한테는 담배는 참 독입니다. 이게. 참 선수들 하려면 절대 담배 피지 말라는데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은 일반 관원들 많이 오잖아요. 제가 관장님들한테 옛날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관 원서에 받을 때 반드시 병력을 쓰라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저도 80년대 초반에 복싱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다 막 어떻게 한가닥 하고 막 어디 가서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 나도 막 좀 그런 사람들만 복싱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건강을 한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요. 고혈압 환자도 올 수 있고 당뇨 환자도 있고 또 협심증 환자도 옵니다.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와가지고 복싱한다고 했다가 또 스파링도 한다고 링에 올려버렸다가 또 생활체육대회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오면 안 됩니다. 원래 지금 프로나 아마추어나 혈압제잖아요. 그리고 혈압 있으면 다운을 시키죠. 무가 올라가는 거죠. 실제 우리 체육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관원이 술도 매일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데 몸이 좀 약간 비대해졌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고 복싱을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운동 끝나고 앉았는데 기분 없어.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요. 그래. 그러면 아무래도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가겠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코치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좀 찝찝하고 이상해요. 딱 올라가니까 그냥 길거리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택시에 태워가지고 우리 서초 삼동 사거리에서 성모병까지 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응급 시술 받고 중환자실에 모셔놨거든요. 그러고 살았죠. 뭐 생명 그 상황은 뭐 스파링을 한 그런 아니죠.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체육관에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 시합이나 프로 시합이나 이것보다도 생활 복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 체육관에서 꼭 사고가 날 때 보면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경막하 출혈인데 경막하 출혈 이따 볼게요.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뇌죠. 뇌뼈 두개골. 두개골 안에 뇌가 있어요. 그 두개골을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이걸 경막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충격을 꽝꽝 받았어요. 그럼 이 안에서 뇌가 움직이겠죠. 쾅 받으면 안에서 두개골 내에서 뇌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 경막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출혈이 나요. 여기서 근데 운동 현장에서 좀 비극적인 현상이 뭐냐면 보통 병원에 뇌출혈 환자로 가면 노인네들이 쓰러져서 넘어졌다든지 교통사고가 넘어져서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경막하 출혈이 오거든요. 땅 쳤을 때 뇌가 흔들리면서 혈관이 딱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포츠 현장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심장이 180회, 150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혈량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의 제가 대회를 치르면서 그 뇌출혈 부상이 있었는데 진짜 한 번에 이랬어요, 진짜. 한 번에 한 1cm 정도로 해가지고 10cm 정도 혈증이 있었고. 그런데 유도에서도 있죠. 유도 경기에서도 매치기 하다가 머리 싹 쓰러져가지고 뇌출혈이, 경막하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걸 쭉 계산하는데 30케이스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유도 경기에서 매치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절반이 사망을 했습니다. 5명은 식물인간이 됐고 6명은 장애인으로 남았고 회복된 사람 4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매치기 유도 경기장. 거기에는 스포츠 닥터도 있었겠죠. 네? 스포츠 닥터도 있었고 바로 후송도 했을 텐데 운동 중에 일어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선수가 이상할 때 만약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끊고 후송하느냐 문제예요. 증상 있잖아요. 사실 이거 정말 누구나 다 증상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실신 KO도 당했고 너가웃도 당했고 KO도 많이 당했죠. 그거 어떻습니까? 회로가 막 갑자기 번쩍번쩍 해가지고 정신 잃고 쓰러지잖아요. 밸런스를 잃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죠. 시간만 지나면 다 회복되거든요. 다운당하고 KO 당해도. 근데 이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갑니다. 보통 이게 라운드 초반에 일어날 때하고 라운드 후반에 나타날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 명이 살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라운드 초반이었었고 또 정말 적절하게 끊겼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뇌출혈 상태에서 펀치 몇 대 맞으면 그럼 바로 사망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사실. 왜 저렇게 됐는가.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스트로크. STROK. 스트로크. 그것만 보면 사람. S, 스마일. 웃어보라 그래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돼요. 얼굴 표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혀가 꼬이고. 그 다음에 팔 들어보라, 다리 들어보라. 마비가 일어나죠. 이걸 보면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시간에 갈수록 의식을 잃어간다는 건데, 어지럽고 구토 일으킨다. 이건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는 상식적일 거예요.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어지럽고 토하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비상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공이 풀리고 사지마비가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갈 때도 그때도 동공이 풀리고 사지마비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했거든요. 딱 그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부터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고기가 딱 젖혀가지고 한 대 맞으면 가벼운 펀치였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 선수들은 펀치를 맞더라도 이렇게 딱 맞는데 자세가 제대로 안 돼 보니까 고개가 들린 상태에서 가볍게 딱 맞았는데 고개가 딱 뒷길래 스톱시켰어요. 그리고는 카운트 아웃하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괜찮냐 그랬어요. 그때 그 선수가 나한테 분명하죠. 한 대 맞고 중단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관장도 잔뜩 불만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거든요. 괜찮냐 그랬더니 좀
저도 좀 너무 빨리 끝내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갔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구토하고 거기서 토하고 어지럽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119 바로 불렀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그 119 오는 사이에 동공 풀리고 마비됐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까지 후송하고 CT 찍고 머리 깎고 수술 준비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냐면 25분 걸렸습니다. 우리가 국립의료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제일 그 상황님하고 저거 속 탔던 게 뭐냐면 그 보호자 서명이 있어요. 보호자 서명. 보호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부터 확대를 해야 돼요. 만약 내 선수가 생기면 휴대폰부터 빨리 해가지고 휴대폰 봐가지고 가까운 근처 막 눌러가지고 가족을 찾아야 돼요. 이건 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원투 경기에서 병원에 후송한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권투에서 환자 후송은 반드시 신경외과 집도의가 대기하고 있는 3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양시에서도 뭐 이렇게 복싱 대회를 한다, 스파링 대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병원 있죠. 거기에 동선부터 미리 파악을 해놓고 시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되고 또 병원을 잘못 옮겨가지고 했던 경우가 바로 청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후송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진단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아마 저 심판위원진들, 관장님들 뇌출혈 부상 이거 다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진과 문진이라 그랬는데 내려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 네 전화번호 얘기해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상대가 내 눈을 초점을 맞추는가 보는 거고 또 멘탈이 깨끗한가 하고 발음이 정확한가를 보는 거예요. 입이 혀가 꼬이면 혀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해보라고 하면 혀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러면 뇌출혈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금방 간단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닐 거야. 저 KO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KO고 뇌출혈은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고 KO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습니까? 이거 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제가 시진, 문진이라 그러는데 이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경막과 출혈이 이렇게 나는데 이 미드라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밀립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두개골 뇌가 꽉 차 있거든요. 노인네들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꽉 찬 뇌에 어떤 게 혈종이 들어가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를 압박하겠죠. 그 압박한 것이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극심한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사진 봤을 때 그때 우리 선수 최효삼 선수 사진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첫 번째 사고 날 때 뇌 상태가 저랬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님 기억나죠? 이게 날카롭죠. 그 뇌 부종 빼고 다시 닫는이라고 45일 걸렸어요. 뇌 부종이 안 가라앉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했을까? 그런데 그 대부분 다 전래 갖고 있는 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까 고혈압이라 그랬죠. 고혈압인 환자를 고혈압을 뭐라고 하냐면 침묵의 살인자라 그래요. 50%는 내가 고혈압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저도 사실 40대 초반만 해도 제가 고혈압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운동도 많고 몸도 좋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태에선 고혈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링에 올라가서 생활복싱대에 올라와서 스파링하다 한 대 맞았다. 그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미세 혈관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차츰 파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약한 거죠. 고혈압을 뇌출혈 부상의 제일 위험인자라는 게 저런 건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장님들 정말 다시 그 나이 들어서 건강 위해서 온다 그러면 약 드시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고혈압 있습니까? 아니면 참 혈압계 참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앞에서 재냐에 따라서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병이 있는지 꼭 보고 특히 30, 40대 이 아랫배에 나온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특히 술, 담배 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스파링으로 링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네? 참 이건 여러분들이 선수 생활 하던 분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하거든요. 내 경험,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자기 경험에만 갇혀있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이랬는데
나한테 권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의 복병이 뭐냐면, 자, 스파링하고 시합 끝나고 아무 문제 없어. 그래, 잘 가, 몸조리 잘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타나는 저 루시드 인터벌이랍니다. 이번에 그 몽골 선수 사건을 했죠. 그 선수도 이미 일종의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루시드 인터벌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꽉 맞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혈관이 터졌어요. 근데 그게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 터져가지고 모르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시합 그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을 못 느낀다고. 미세한 혈관에 출혈이 있어도 두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통을 못 느꼈어요. 저도 스파링하고 가면 그날은 하나도 안 아픈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고 하도 심하게 했더니 머리 가죽, 등 가죽, 배 가죽 만지기만 해도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다는 생각입니다. 뇌도 많이 부어있겠죠. 실제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거 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제 친한 후배 관장이 자기 키우는 선수가 프로 데뷔전을 하겠다. 실전 스파링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스파링하고 나서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형님, 얘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좀, 수비가 좀 허술하다. 좀, 얘 선수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너 실컷 오늘 막 프로 데뷔전 한다고 한참 기분 들떠 있었는데 스파링 하다가 좀 많이 맞으니까 좀 속상했겠죠. 집에 있다가 저녁 때 가서 친구들 와서 술 한잔 하고 있다가 11시인가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술 먹자 쓰러졌는지 왜 쓰러졌는지 모르잖아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수술을 언제 했냐면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했어요. 그만큼 이게 더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쓰러져서 봤으면 바로 갔을 텐데 이렇게 늦게 가다 보니까 그 누가 싣고 갈 사람도 없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술 마시고 쓰러졌는가 보다 생각도 됐었고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없었어요. 내가 그 관장한테 이 관장 어때? 그랬더니 형님 제발 전화 좀 하시면 나 지금 막 가슴이 졸여가지고 사람 막 미치는 것 같다고 의식을 못 찾으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우리도 그 선수 그때 수술대 올려놓고 다음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죠. 뭐 어떻게 잠을 자요? 아, 그런 상황은 진짜. 그게 1년에 2번 연속해요. 2번.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듣고 보니까 나 진짜 2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게 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도 그때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도 쭉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초반에 맞고 쓰러지면 살더라. 라운드 후반에 맞고 살면 쓰러지더라.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혜섬 선수 같은 경우인데 마지막 딱 10초 남겨놓고 그 한 방을 못 했잖아요. 그럼 10라운드 동안 얼마나 그 뇌가 부어 있겠어요. 누적 데미지죠. 누적되어 있는 곳에서 터지니까 홍수에 댐 무너지듯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터진 것뿐만 아니라 남은 뇌도 이미 팅팅 부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건 몽골 선수 한번 보십시오.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몽골 선수가 이런 수 있었어요. 만성 뇌출혈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까맣죠? 아까는 어땠어요? 하얀했죠?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얗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루 이틀 되면 이 피딱지가 굳어가지고 선지라고 그러죠. 선지. 여러분 피딱지처럼 젤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녹아요. 젤리가. 녹으면서 물처럼 되는데 그 녹은 것이 이렇게 간장이에요. 여러분 꼭 간장이에요. 간장.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국제 대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상상이 갑니까? 한번 유튜브로 그 신경외과 의사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 다 설명하는 게 뭐냐면 뇌 젊은 사람 저렇게 뇌출혈이 생기면 그 혈종만큼 뇌를 압박해가지고 마비가 되거나 도저히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신경외과 의사들 다 보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 했는데 실제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혈종이 생기면 여기에 막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서 혈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혈종이 막이 생겨요. 근데 그 막은 굉장히 약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상처가 나봐요. 그럼 딱쟁이가 생기잖아요. 딱쟁이를 띄면 어떻습니까? 피가 더 나죠. 그 왜 그러냐면 상처가 나면 처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신생혈관이 자라요. 그래서 그 신생혈관에서
조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막에도 신경혈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혈관은 굉장히 약하고 염증에도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벼운 펀치만한테 딱 맞으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럼 CT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검은 것과 하얀 것이 같이 나타나죠. 이번 몽골 선수가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검은색. 수술 집도기가 열어보니까 이 만성 뇌출혈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사실 저도. 왜냐면 이런 일도 처음 겪어보고. 근데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시합을 지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지도 못한 처음 나타나는 게 생깁니다. 제가 그 복싱 대회를 칠 때마다 부상할 때마다 뭐 어깨 부상, 눈 부상 뭐 이거 다 포스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쓸 게 있나 하면 또 하나 나타나요. 루시드 인터벌도 그랬었고 또 몽골 선수 이번에 나타난 것도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제가 뭐 아마추어 복싱 대회도 많고 프로 복싱 대회도 정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제가 옛날 학생 때는 아마추어 복싱, 우리 체육관이 그 아마추어 선수들만 키우는 곳이니까 아마추어 시합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밸런스라는 걸 썼는데 밸런스 못 잡고 펀치 못 때리는 선수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싱의 기본은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잡고 다 펀치, 다 자세 잡고 딱 쳐요. 선수 중에서 탈진해가지고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도 뭐 심할 정도였지만 탈진해가 쓰러져가지고 메스 꺾고 구토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그 KBI 대회를 하다 보니까요. 탈진해가지고 그 응급실 가가지고 CT 찍은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한번 저기 육상대회나 뭐 100m 달리기 막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턱 주저앉아가지고 선수가 막 토하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 나와요. 그 올림픽 대회나 이런 걸 때도 육상 선수들이 나가지고. 진짜 마라톤 특히 그럴 때는 많이 나오지. 그렇죠.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심한 운동한 후에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그 메스꺼운 이유를 보면 혈중 수소 농도가 증가할 때, 젖산 농도 증가할 때, 혈중 이산화 농도 감소할 때. 젖산 농도는 왜 한가 알죠? 운동을 심하게 하면 젖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젖산 농도에 따라서 구토와 어지러움이 생겨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막 쉬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몸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적정 레벨이 있으면서 그 중화를 시키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중화를 시키고 pH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빠져나오면서 메스꺼움과 어지럼과 구토가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 대회에서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복싱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뇌출혈이냐 아니냐. 그래도 이런 선수가 나오면 우리가 그 대학병원으로 그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투 경기에서 메스꺼고 한다는데 괜찮다고 있으라 그랬다가 나중에 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저기 메스껍고 구토 날 때는 우리가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탈진 선수들도 응급실 가서 CT 찍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보통 한 5분 내지 10분 회복돼야 되는데 저렇게 메스꺼운 게 한 20분 됐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나 분명히 멘탈 깨끗하고 팔다리 마비된 거 없고 혀 꼬이는 거 없고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아골절인데 사실 요즘 그 우리나라 그 프로복싱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기 안아골절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아골절이 대부분 선수들의 은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쓸 때 뭐라 썼냐면 그 칼럼을 쓰면서 뭐라 썼냐면 좀처럼 수건을 던지지 않는 부상 안아골절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몇 번 가가지고 안아골절 선수를 봤어요. 근데 중간에 수건 던진 선수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안아골절 상태에서 시합을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보세요, 한번. 그 안구는요,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신경과,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동안 근육이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죠. 안구에 빈 공간이 없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눈을 돌리는 근육 있죠. 이게 동안 근육이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압력이 딱 가해지잖아요. 고막 터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안구 주위의 뼈는 굉장히 얇아요. 얇아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과서 나오는 것보다도 그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쭉 해봤어요. 너 그 안아골절 있던 선수. 근데 모 선수는 옛날 진짜 40년 전, 35년 전 일본에서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3라운드 딱 했을 때 눈이 갔다 가는 걸 느꼈대요. 11라운드까지 싸웠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차라리 눈 한쪽을 빼놓고 시합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지만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틀 매치를 한다 보니까 끝까지 시합을 한 거예요. 어떤 선수는 안구 골절 됐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다음날 코를 탁 푸는데 갑자기 눈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이거 잡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는 뭐냐면 딱 맞을 때 빡 하면서 눈이 나왔다는 그 시력을 딱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다쳤는데 너 관장님한테 얘기했냐 안 했냐 그때 관장님한테 눈이 갔다 얘기했어요. 근데 수가 안 던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깨진 곳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이게 끼어서 다시 맞아가지고 끼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점을 맞추려면 항상 이렇게 봐야 되지 눈이 안 돌아가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친 선수는 한 6개월 있으니까 테레비 볼 때도 항상 이 자세로 봐야지 이 자세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안 돌아가서. 6개월 정도 있어야 있고 회복이 됐다. 그러고도 또 다시 링에 올라갑니다. 이게 권투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위험한가. 권투인의 기질이거든요. 와, 놀라운 투지를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권투인들이 보여주니까 관중들은 열광하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정말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이 권투인들의 기질이에요. 어떻게? 자, 초점이 왜 그러냐면 동안 눈을 돌리는 근육이 다치니까 눈이 뱅뱅뱅뱅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치가 생겨요. 두 개로 보이고 어지러가지고 눈이 잘 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럽죠? 어지럽고 구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갔다는 것을 별로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아픔을 잘 못 느끼니까 통증, 격한 운동 중이다 보니까 못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합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어지럽다 하니까 뇌출혈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안아골절에서도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출혈 예방할 수 있을까? 그 예방은 솔직한 얘기로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 인자를 줄여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우리 KBI 대회 하고 나서 뇌출혈 부상도 생기고 나서 그 전부터 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우리 생활복싱은 이렇게 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뭐 글러브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3차 병원하고 위치를 좀 보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3차 병원하고 너무 먼 데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사실 그것까지도 얘기했거든요. 119 소방서하고 얼마나 가까운 것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독산구에서 생활복싱 대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뭐 고대병원이다. 그럼 소방서 위치는 어디냐. 대충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시합 장소를 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좀 고려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자, 프로복싱에서 어땠습니까? 라운드 후반에 누적 첫 번째 뇌출혈 부상은 어땠어요? 거의 사망입니다, 사실. 라운드 초반에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좀 점수를 끊어주거든요. 그 권투인들의 기질이 있어요. 그 시합을 하다 보면 그냥 난동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레프리 스톱에 대해서 굉장히 난동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심판이 주눅이 들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KBC 그 마지막 KBC 해체되기 전에 KBC에서 마지막 됐던 신인왕전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관전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 결승전에서 6라운드인가 2번인가 다운을 당했어요. 5라운드에 다운 당했던가? 두 번째 다운 당하니까 막 다리도 휘청휘청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판이
딱 레프리 스톱해가지고 KO를 시켰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정당한 레프리 스톱이다 했었는데 그 관장님이 난동을 부렸어요. 막 그 심판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그 관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진 건 인정한다 이거야. 네가 이겼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버티면 판정패로 갈 수 있는데 왜 스톱 시켜가지고 KO패로 만드냐. 내 선수 앞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왜 내 링 커리어에 1KO패를 만드냐. 내가 쓰러져가지고 10분 동안 못 일어났다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스톱을 시켜가지고 내 선수 1패 KO패를 레코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선수라도 나 신인왕전에 올라왔어요.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했고 신인왕이 되겠다는 들뜬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KO패 당한다는 것은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권투인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보세요. 체육관에서 한참 운동하고 내가 좀 한참 크고 있는데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왔어요. 처음에 발뛰기부터 가르쳐줬죠. 근데 이 녀석이 언젠가 점점 커가지고 나를 이겼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계속 이 체육관 와야 되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미치겠는 거야. 난 꼭 이런 말 하죠. 뭐 KO패만 아니면 내가 다 뭐 심판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겼다 막 이렇게 다 붙여있는 우리 권투 기질이 그거거든요. 내가 선수라도 클린치를 하든 어떻게 도망 다니든 이 KO패라는 것은 좀 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관장은 어때요? 선수 심정을 대변해줬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선수는 선수 입장이 있고 관장은 관장이어야 돼요. 선수 경험으로 관장하고 지도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선수가 선수로서 트레이너를 받았으면 관장과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선수 마음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면 지도자를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둘이 화해하고 타협합니까? 안 해요. 타협은 제3자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선수가 싸울 때 말리고 중단시켜야 되는 것은 지도자와 심판이지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는 끝까지 일어나 싸우겠다 그러죠. 왜? 내가 맞았는데 나도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 오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역전을 시킬 때 언제 역전을 시켰나요? 체력이 충분히 비축되고 상대방이 아주 체력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내가 밸런스 잡혔을 때예요. 펀치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밸런스에서 살기 있는 펀치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충격을 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이제 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유포리아도 있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먹 순이 죽었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빵 내는 것과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로 못 이기는데 그래 끝까지 가봐라. 보자고 해야 돼요? 아니죠. 이럴 때 꼭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끊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 좀 설명할게요. 라운드 후반에 두 번째에 대한 뇌출혈 부상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순간에 내 선수 관중들 앞에서 대자로 딱 뻗게 만드는 걸 우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서 경기를 끊어야 됩니다. 수건 던질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60회를 앞두고 있지만 내가 수많은 관장들 다 봤잖아요. 시간만 본 게 아닙니다. 선수도 보고 관장들 기질 성격까지 다 봐요. 그러면 우리 세컨 1라운드만 하는 거 보면 관장 성격 다 나타나고 저 사람 미천 다 드러납니다. 그 링에서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선수의 미세한 눈빛이나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걸 캐치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 골로프킨하고 르미오하고 경기를 하다 보는데 정말 내가 그 심판 야 저래서 저 사람이 맨날 올라오는 거라 0.1초도 안 돼요. 심판을 잠깐 살짝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안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바로 딱 스톱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네? 그렇게 빨라요. 선수가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는 표시를 심판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심판이 그걸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을 잃고 갈고 그 힘들 때 있죠. 선수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나 스스로 정신을 차려보려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어떤 선수는 하면서 하고 고개를 흔들어 보면서 잃어버린 정신을 찾으려는 게 있어요. 선수마다 각각의 특이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스처가 있거든요.
그 제스처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야 하고 스톱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웬만해서는 경기를 포기를 안 하거든요. 포기를 안 하더라도 지도자는 포기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선수의 기질로 지도자의 기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선수는 선수고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내가 선수의 마음을 읽는다. 내가 선수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해서 지도자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마추어 복싱인데 저번 아마추어 복싱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3라운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스파링 쫙 하고 나서 다음날 봐요. 욱신욱신하죠. 머리까지 또 땡기고 어지럽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시합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12라운드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렇게 시합을 해가지고 다음날 뇌도 붓고 몸에 붓고 부종이 생긴 상태에서 링에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아마추어 시합이 정말 힘들어서 나 프로 왔다 하는 선수들도 많이 봤어요. 아마추어 근데 더 괴로운 것은 한번 시합을 이겼는데 데미지는 쌓였죠. 누적된 상태에서 더 센 놈하고 붙어야 돼. 이놈 이기면 또 센 놈이 있고 더 누적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아마추어 시합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시합이나 프로 시합이나 뇌출혈을 사망하는 것은 프로가 더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마추어도 실컷 위험합니다. 특히 경량급하고 중량급하고 차이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헤비급, 슈퍼 헤비급 이 정도 가면요. 8강전까지 가도 그것도 참 이상해요. 두세 게임만 하고 메달 따게 미리 예선전 치러 와가지고 예를 들어 정체전 이랬을 때는 한 6명, 8명 이 정도 이리 와서 출전해야지. 옛날에 플라이급 보니까 60몇 명 왔어요. 60몇 명 신인왕전 오면. 그럼 하루에 2번 뛴 적도 있었어요. 프로복싱 신인왕전이 그 프로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데미지였거든요. 왜냐하면 누적된 상태에서 계속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80년대 우리 선수들 데리고 시합 나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도자 관장님들은 대부분 레프리를 같이 하거든요. 심판위원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세칸을 누가 보냐? 그럼 선배가 보던가? 대부분 선배가 봐요. 그럼 그 선배가 정말 수건을 던질 수 있는 그걸 배짱과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누적된 상태에서 시합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떤가 알겠죠. 내 선수가 시합을 하고 오늘 정말 난타전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그 선수 상태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합할 때 내 선수가 얼마나 맞는지 어떻게 시합하는지 그걸 보고 정말 이번에 메달 너 너무 심하다. 여기까지만 하자.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사고 나죠.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생활복싱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매뉴얼 정했죠. 머리 딱 제껴지고 스탠딩 다운하면 끈펀치 한 대 맞으면 경기 끝내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출혈이 전부 맞아서 다운된 상태에서 뇌출혈이 생긴 거 아닙니다. 스탠딩 다운으로 인정하고 경기를 끝낸 상태에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맞아봤어. 이건 안 됩니다. 일반 전문 선수들이 맞는 거랑 일반인들이 맞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펀치 맞는 것도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 잽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딱 맞고 이렇게 이마로 박아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습니까? 주먹이 깨지죠. 근데 축도 맞으면 어떻습니까? 팩 들어가죠. 이 충격은 어떤 거냐면 이 경추 있죠. 경추. 여기서 먼 곳을 때릴수록 여기를 중심으로 머리를 돌릴수록 충격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하고 이마하고 일직선 되게 생태에서 딱 맞으면 내가 충격은 덜하고 상대방 주먹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딱 들린다. 이건 더 이상 하지 말고 경기를 끝내자. 우리가 이걸로 영화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링에 올렸는데 이런 위험한 상태를 끝내자. 근데 우리 경험이 이걸 충분히 먼저 매뉴얼을 정하고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살았던 거예요. 심판위원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고 고기가 제껴지면 그러자. 심판이 만약에 못 보면 우리가 심판위원장이나 제가 옆에서 경기 스톱 소리를 지르거든요. 판단한테. 그리고는 항상 하면 다운당했을 때 나하고 얼굴 한번 마주치고
계속 진행시켜라. 이게 했던 것이 바로 생활복싱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만들고 지켰기 때문에 두 선수가 살았어요. 한 선수는 왜 그러냐면 뇌 중심부에서 출혈이 생긴 거거든요. 좀 경막하 출혈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데서 뇌출혈이 생기는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뇌출혈 부상 실제 경기인데 제가 이 선수 있잖아요. 제가 시합하고 이걸 나한테 그거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강정산 선수 내가 관제표를 쭉 썼었거든요. 별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이제 뇌출혈 증상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자신 있는 펀치 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기 끝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끝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자, 자세도 아주 괜찮고 주먹 나가는 걸 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그 선수를 봤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냥. 그럼 뭐 바로 사망했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이거 동영상 봤을 때 이거 뇌출혈이네.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카톡 밑에 내용도 썼는데 상대 선수 뇌출혈 같은데 괜찮냐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러더라고. 원장님 맞습니다. 얘 죽었으면 강정순 선수 선생활 끝날 뻔했다 그랬어요. 이게 천만다행으로 넘겼던 순간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친 것도 그렇지만 상대방 선수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선수 더 이상 선생활 못해요. 그때 한참 커나가는 선수인데 그 우리가 시합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뇌출혈 부상했을 때 있잖아요. 한 5분 후에 나타났어요. 5분 후에. 그러면 그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뇌출혈 딱 해서 부상 당했을 때여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사가 갈리거든요. 자, 지금도 주먹 나가는 거 보면 괜찮죠? 몇 번째든지? 한 대 맞았고 주먹도 쑥 나가고 있고 자, 밑에 보세요. 이제 나가는 거 다리 어때요? 못 앉죠? 털썩 주저앉아버려요. 이게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장타는 아니지만은 네. 우선 치기를 맞았어. 네. 뇌에 이상이 있다는 게 많이 맞아서 뇌 이상이 있는 것보다도 저렇게 가볍게 맞아도 계속 끝까지 한번 들려봐요. 될 수가 있거든. 자, 이제 앉아 일어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먹에 맞아서 충격을 받았으면 회복이 돼야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다리 오다 보면 이제는 이제 쓰러져 누워버리거든요. 근데도 심판은 계속 나오라 그러고 중심을 못 잡아요. 계속 다음에 뛸 준비만 하지. 아까 나올 때 다리 풀려가지고 비틀비틀 오는데 자, 라운드가 끝나고 못 일어납니다. 바로 쓰러져 누워버려요. 라운드 공이 시작했는데 이제 못 나온 네, 거죠. 제가 쓰러져 누워버렸잖아요. 라운드 공이 자, 시작했는데 라운드 공, 그때 못 나오면 네, 못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지금 바로 실어 가야 돼요. 바로 실려가야죠. 바로 실려가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라운드가 좀만 더 길어졌다거나 이게 증상이 좀 느껴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에 링이 시합으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사망이거든요. 우리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김득구 선수, 백이석 선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고인에 대한 진짜 추모는 이 사람들 사망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경막하 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시면 거의 다 경막하 출혈이잖아요. 그 김득구 선배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때 뭐 참 멋있었다. 그래도 뭐 정말 투지 있게 멋있게 싸웠다 그랬죠. 1라운드에 놀라운 투지를 벌려줬어요. 그때 해설하던 슈가레이 레너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에 저런 복서가 있었냐 그랬죠. 미국에서는 링 사고가 나면 부검을 반드시 합니다. 부검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부검을 할 때 한 사람이 들죠. 부검의사 혼자 가가지고 부검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부검의사 있고 신경외과 의사 오고 또 필수적으로 들어온 게 스포츠 치의학 전문 치과 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검을 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사망했느냐 보는 거예요. 이게 파노라마 사진인데 이게 악관절이거든요. 악관절하고 이쪽 악관절 와가 있어요.
악관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악관절이면 주먹이 악관절이에요. 처음 조금 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요. 크게 벌렸을 때 빠져나왔다가 들어가요. 여기에 팡 친 거거든요. 근데 사람 두개골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이 유독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꽝 쳤을 때 이 화학과 과두가 두개골을 쳐가지고 여기서 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빠져나와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뇌출혈 부상 세미나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가 어디서 났냐면 바로 마우스가드 있죠. 마우스가드 교육할 때 이 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실제 부검으로 참여했던 그 의사가 한 20년 전인가 우리나라 그 한국 스포츠 시학회 회장님이 미국 학회에 참석했을 때 불러다 놓고 내가 김득구 선생님 부검을 했다. 그러면서 그 부검 소견을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마우스 가드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재질이 단단하고 견고한 마우스 가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관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mm 정도 뜨겠죠. 에? 근데 요즘 여러분 쓰는 그 실리콘 마우스 가드 있죠. 그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0.5mm도 안 되고 사실 물면 0.1mm도 안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이 상태에서 꽉 물어봐요. 5초도 못 물어요. 왜? 압박이 가해지고 그래서 못 물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두께를 두고 물면 지속적으로 쭉 물 수가 있습니다. 그 두께가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하냐 했을 때 바로 수많은 이걸 듣고 와서 우리나라 그 대한스포츠시학회에서 마우스 가드를 설계를 했어요.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어느 두께로 할 것인지 그걸 설계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마우스 가드예요. 구조를 이중 구조로 해야겠다. 앞니 부분은 6mm로 해야겠다. 재질은 어느 재질로 해야 단단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전부 실험을 했어요. 경희대 보철과 교실에서 마우스 가드 꽉 물을 때 그 다른 데 근력 있죠. 그 테스트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맨주먹 꽉 졌을 때하고 볼펜을 꽉 쥐고 졌을 때하고 어떤 게 주먹을 제대로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쥐어야 제대로 주먹을 칠 수가 있죠. 그럼 글러브의 가운데 볼록한 거 있죠. 그게 바로 그 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교합을 한 상태에서 꽉 물고 힘을 썼을 때하고 입을 해 벌리고 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재봤더니 허리 힘이 20%가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교합 상태에서 힘을 썼을 때하고 무릎, 엉덩이 힘, 뭐 40%, 50%다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이 몇 킬로인 줄 압니까? 80kg이 힘이 가해져요. 야구 선수가 배트 한번 휘두를 때 있죠. 이를 악 물 때 그 가해지는 힘이 100kg이 됩니다. 옛날에 그 박철순 투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투수 생활하다가 이를 악물고 하다가 이를 다 잃었다고. 근데 어떤 게 있느냐면 한번 꽉 물 때마다 있잖아요. 이 저작근하고 긴장이 되거든요. 그 저작근을 씹는 근육엔 두 가지가 있어요. 측두근이라 가지고 제가 손바닥 가리키는 곳 있죠. 이렇게 이만큼 넓은 근육이 있어요. 이게 아래 턱을 올리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교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광대뼈 있죠. 광대뼈하고 턱 앵글하고 지금 손가락 이 정도 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꽉 물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꽉 물다 보면 이 저작근의 긴장이 목 근육하고 등 근육까지 오는 거예요. 한쪽에 비정상적인 근육 텐션이 목하고 허리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가 내가 그렇게 고전했었는데 마우스 가드를 끼고 여기 저작근 긴장을 풀어줬더니 허리 아픈 것이 싹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부검의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마우스 가드를 끼고 세계 타이틀전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했던 일은 뭐냐면 꽝 터져가지고 압박했을 때 굉장히 아팠겠죠. 근데 어땠습니까? 처음에 운동 경기 중에 통증을 잘 못 느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어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마 챔피언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 복싱의 권투 선수의 기질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뇌 척수액이 다 빠져나가지고 머리에 척수액이 다 비었더라. 이게 1차 직접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뇌출혈, 경막하 출혈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걸 했을 때 이걸 아는 권투 관계자들이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 사인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뇌척수에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우스 가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마우스 가드로 여기 충격을 막아주자. 근데 이걸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소견이 미국에서는 그동안 쭉 선수들 부검 소견이 다 있거든요.
치과 의사들이나 그 신경외과 의사들 다 부검 소견을 보니까 김두크 선배님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사망했던 선수들이 여럿이 있었고 심판 교육도 시켰고 관장들도 권투 관계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시니는 뭐라 그랬냐면 9라운드 때부터 김두크 선수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것부터 저도 그 시합 기억이 나거든요. 후반 갈수록 도저히 그냥 때우는 거지. 근데 왜 수건을 안 던졌을까? 경기를 포기 안 했을까?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수건 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초반에 그 놀라운 파이팅만 본 거예요. 그 맨시니는 9라운드 때부터 이미 김두크 눈은 초점을 잃었고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도 권투인 기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때려 눕히죠. 그렇다고 봐줍니까? 절대 안 봐주죠. 그런 기질이 있어야 선수가 되는 겁니다. 시합을 할 때 형제간에 제가 참 정말 저 아들하고 스파링할 때 안 봐줘요. 이게 그것도 양보 안 하고 막 우리 집사람이 막 그래요. 근데 아들하고 스파링하다 저 갈비뼈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권투 선수 기질이 그거예요. 형제간에 싸워도 안 봐줘요. 그런 기질이 있어야 권투 선수가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김두크 선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내도 자살했고 어머니도 자살했고 그 심판도 결국 자살했어요. 왜 그러냐면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때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다. 근데 만약 김두크 선배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시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관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심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불행하게도 백이석 선수 사건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 사진인데 여기 버팅으로 깨졌죠. 버팅으로 깨지고 출혈이 돼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뇌 안으로 출혈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경막하 출혈 같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퐁퐁퐁퐁 쏟아나가지고 10초, 1분 내로 다 쓰러졌겠죠. 근데 저희 골절해서 피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났겠죠. 가슴 아픈데 만약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사실 선배들 책임이거든요. 여기는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관장들하고 심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뇌출혈로 저렇게 팍 쓰러질 수도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시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을 만들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위험을 알아요. 그럼 젊었을 때 다시 돌아가면 복싱을 안 하겠습니까? 해요. 저도 100번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누구보다도 그 부상 많이 공부했죠. 저 다시 젊은 시절로 가려면 다시 미치도록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엔 다 모험을 즐기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냥 가늘고 길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권투 시합을 구경만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멋있으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지 구경만 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위험하니까 안 해요. 그런 후배가 오면 그래, 멋지게 너 한번 해봐. 링에 올라가서 해봐. 그 대신 네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가면 내가 말릴 테니까 그때는 너 내 말 들어.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 공부 충분히 하고 충분히 경험을 쌓고 할 테니까 너 나 믿고 한번 멋있게 해봐.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너 권투 관두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선수 생활 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 게 지도자지. 이런 거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심판도 줏대 있게 딱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중단시켜야 한다면 중단시켜야 되는데 저 또 심판 다 알죠. 관장 저는 또 중단시키면 또 난동 부리겠다. 아유 저 새끼한테 또 험한 꼴을 벌릴까 봐 내가 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상벌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백이석 선수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선수 신인왕전 그때 시합 때 한번 봤거든요. 굉장한 테크니션이었어요. 근데 정말 일방적으로 이기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정말 럭키 펀치 한 대 맞고 딱 KO패 당하더라고요. 근데 나 거기서 더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그 관장이 뒤돌아보고 쫙 돌아가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시합 때 쫓아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합 지선수 KO패를 치고 담배 피러 나가면 내가 쫓아가서 불러왔어요. 야, 너 이리 와. 시합 끝나면 아까 제가 루시드 인터벌을 했었죠. 시합 끝나면 30분 동안 옆에 지켜 있어야 돼요. 근데 졌다고 속상하고 담배 피러 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정말 지도자로서 훈련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하도 그 담배 피러 나가는 거 혼냈더니 그 복싱 뭐 송년회 밤 가서 갔더니 밖에 담배 피다 내 얼굴 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는 지도자고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그 선수 생활 하다가 지도자가 될 때는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선수 경력을 자랑할 건 못 돼요. 내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훈련 받았는지 그걸 자랑해야 돼요. 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수건을 던져야 되나?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미식축구 선수들 있죠. 미식축구 선수들의 그 80년대 그때 나이지리아 출신인 오말루 박사가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 넷플릭스 영화도 있어요. 그 게임 체인저라고 했는데 그 원래 영어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식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연습 때도 뭐 때도 계속 부딪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따구리는 하루에 12,000번을 나무를 쪼아요. 그래도 딱따구리 뇌가 다칩니까? 안 다치죠. 왜 그럽니까? 딱따구리 뇌는 근육으로 있죠. 뇌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따구리는 아무리 나무를 쫓고 12,000번을 쪼아도 하루에 쪼아도 뇌 충격이 없어요. 사냥 막 머리 바뀌어져. 걔는 그 특수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 뇌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뇌는 이와 같은 보호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뇌는 충격에 단련되도록 만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미식축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멧이라는 걸 쓰잖아요. 사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받고는 마음 놓고 막 들이받죠. 헤드 태클을 많이 해줘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듣는 말을 기억을 하겠고 또 생각을 하겠죠. 뇌에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냅스가. 그래서 머리를 쓰고 막 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것이 다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충분히 잠을 자면서 해주는 거예요. 언제 되냐? 잠을 자고 있으면 여기에 다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에 쌓이는 겁니다. 뇌 회로에.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뇌를 쓰고 머리를 많이 쓰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동을 하면서 기억도 하고 저장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잠잘 때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들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세 소관이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소관이 있는데 거기에 구조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근육 단백질이 바로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타우 단백질. 타우 단백질은 어떻게 된 거냐면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치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타우 단백질이. 타우 단백질이 이렇게 일직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실뭉치 있죠. 이것처럼 꼬여가지고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성 뇌변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부검을 해가지고 뇌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이 외상성 뇌병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인 충격으로 만성적으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타우 단백질이 변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뇌로 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가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겠죠. 뭘 학습을 하면 기억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합을 하고 나서 지금 괜찮다. 떨었는데 회복됐다 그래요. 근데 뇌 전문 의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만성적인 외상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고 영구적인 변성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말로 박사가 나이 50에 미식축구 선수들을 갖다가 쭉 검사를 해봤는데 감정이나 인지장애, 그 다음 성격 변화까지 일어나요. 옛날에도 저도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받을 때 어떤 환자, 정신병원에 한 16년 동안 입원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뇌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뇌를 다쳐가지고 성격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족들한테 공격적으로 보내가지고 가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는데 16년을 살았더라고요. 뇌 손상은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에도 어떻게 했냐면 그 미식축구 선수 중에서 20대 중반에 그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막 폭력적이고 망상을 사로잡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만성적인 그 외상성 뇌병증이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2007년에 니키 교수가 202명의 미국 총수 뇌를 부검을 했는데 177명에서 CT,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 있었어요.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운동을 했더니 이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NFL 선수 중 99%에서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권투보다도 이게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평소 운동하다가 스파링할 때나 시합할 때나 뇌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습할 때 계속 태클을 당하는 거예요. 머리를 꽝꽝 부닥치고 위로 떨어지고 연습 중에도 계속 당겨요. 뇌진탕으로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만성적인 뇌진탕이 바로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권투 선수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없어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선수는 자살하면서 내 뇌를 기증할 테니까 부검을 해가지고 만성 이거 후배들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했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서 뭐냐면 권투 선수에 대한 게 없다면 권투 선수들은 다 부상을 숨기더라. 코치들이 말을 안 해주더라. 이걸 처음에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신경학과에다 봤을 때 오말로 박사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너 우리 NFL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장학금도 주고 사회 경제에 얼마나 이비적이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미식축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또 신경외과 의사도 이 사람 말 근거 없다. 반박 설명해서 의사들까지도.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리고는 뇌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NFL 선수가 지금 미식축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더 활성화되고 계속해요. 그 대신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선수들한테 헤드 태클을 하는 거 말리겠죠.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하게 하겠죠. 만약 지도자들이 이런 걸 충분히 알면 애들 훈련시킬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한테 이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뭘 하면 볼 수 있냐면 기억력 깜빡깜빡 했다는 선수들 많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알코올리즘에 빠진 선수들도 많아요. 알코올리즘에 빠진 선수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그 선수들 KO패 당하거나 뭐 있으면 MRI 사진 찍어오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찍어옵니까? 안 찍어오죠. 미국에서 선수들 오면 다 MRI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보고 그거 보고 계속 선수 유지할지 올지. 그러면 MRI 사진이 그 데이터가 얼마큼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쭉 봤어요. 시상이 뭔가 편도체가 뭔가 이런 거 다 모를 써도 돼요. 어느 부분이냐면 뇌를 보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 뇌량 뭐 편도체가 이 정도 있고 시상 이 정도 있어요. 뇌 가운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다칠 때 뇌 표면이 이리저리 부딪혀가지고 당할 것 같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뇌 중심이 여기 있어요.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죠? 흔들릴 때 어느 쪽에 압박이 가해지겠어요? 뇌 중심부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뇌가 있으면 뇌가 가운데고 뇌 큰 거예요. 흔들리면 뇌 중심부에 압박을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투 선수들의 그 MRI 사진을 갖다 쭉 데이터를 추적을 해봤더니 현역 선수 시상이 작아지더래. 가운데 부분에. 쫄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은퇴 선수 것도 봤더니 이 시상 부위가 일반인들보다 작아져 있더래. 왜 그러냐면 뇌가 많이 흔들리면서 가운데를 압박해가지고 이게 눌렸다는 얘기고 손상이 가했다는 얘기예요. 은퇴 선수는 계속 줄어드는 것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현역 선수들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은퇴 선수한테는 해마와 편도체가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해마가 뭐냐면 기억 중체예요.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해마거든요. 편도체. 옛날에는
그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사람의 영혼이 있으면 어디 있을까? 뭐 대뇌 표질이 있을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편도체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편도체가 기억, 학습,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사랑을 한다, 누굴 미워한다 이런 감정이 편도체가 뛰어내니까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뭐 영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기억, 학습장이 감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다쳤을 때 미식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얘가 다쳤을 때 그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상을 보고 헛것을 보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인지장애가 오고 다양한 치매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발견됐던 게 뭐냐면 50세에 그 굉장히 명예 전당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선수가 사망을 해가지고 부검을 했더니 뇌 부검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치매 노인한테 나타나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바로 타우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이 아까 그 단백질이 이렇게 꼬여 있다 그랬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50대 이렇게 나타나냐고. 심지어는 그 럭비 선수 중 여자 선수 중에서 10대 후반에도 만성 뇌상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선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시합을 할 때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한 라운드만 더 뛸 수도 있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더 승부를 걸어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거기서 어떤 선수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 그래도 좀 유망주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 상호 형님하고 제 시합이 딱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뭐 질 거 뻔하죠. 그래도 말이야, 내가 저 사람만 끄면 내가 이제 에이스 되는 거야 막 이러고 나가는 게 권투 선수거든요. 질 거 뻔히 알면서도 묵묵하게 도전할 줄 아는 게 권투 선수의 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계속 펀치를 허용할 때 흔적을 남긴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건을 던져야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너 KO패라도 면할게 계속 뛰라고 해야겠습니까? 수건을 던져야죠. 근데 못 던져요. 제가 그 복싱 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경현 선수의 싸울 만큼 싸웠다. 이제는 쉬고 싶다 하는 제가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경현 선수 내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제가 나중에 로페스하고 싸울 때를 봤어요. 12라운드 동안 줄줄 따라다녀요. 누가 보면 몰고 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몰고 다녔냐 그랬더니 1라운드 딱 뛰어보니까 내가 상대가 안 되게 내가 지겠다는 거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거리를 주면 농락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나 체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KO패만 면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붙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권투 선수의 자존심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부터 내가 선수가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가족들 있고 내 마누라도 있고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쪽팔리게 KO패는 당하지 말자. 그런 일념으로 싸우는 게 권투 선수예요. 그럼 이걸 막아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왜 시합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싸웠던 뇌 연구하는 의사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뇌를 병원에다 기증할 테니까 내가 권투를 하면서 얼마나 다쳤는지 내 뇌를 부검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 뭐 듣기만 하면 잊어먹고 감정 변화도 심하고 알코올에 빠지기도 했고 근데 내가 아무래도 권투 때문에 이런 것 같다. 나를 검사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미식축구 선수들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충분히 데이터가 생긴 겁니다. 근데 NFL 선수 부검을 해서 99%에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예요. 아주 심하면 그렇게 자살까지 이르게 심했던 사회생활을 못한 사람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증상이 경미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치매가 빨리 왔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내가 고도의 학습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뭐 나이 들어가지고 막 뭘 공부하거나 막 연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권투를 해가지고 약간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이 좀 약하대도 맨날 이렇게 산책만 하고 걷기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심장 기능이 약한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마라톤을 하고 뛴다고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내 심장이 이상 있구나 알겠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뇌 손상이 왔는데 이게 내가 고도의 학습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또 이게 뭐냐면 알리에 파킨슨병 있죠. 파킨슨병 오면 거의 다 뭐라고 합니까? 권투해가지고 생긴 거라 그러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 최근 있잖아요. 복싱이 어떤 식으로 연구했냐면 제가 그 옛날에 그 칼럼 쓴 것 중에서 복싱은 스포츠 과학적으로 완벽한 운동이다 제가 칼럼 쓴 거 있어요. 아마 관장들이 최고 인기였었는데 아마 어떤 체육관을 막 크게 해가지고 막 걸어놓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또 뇌 의사들이 뇌 연구자들이 복싱을 연구를 했더니 복싱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단 스파링하고 시합에서 뇌 충격만 안 받으면. 사실 왜 그러냐면 복싱은 어떻게 테니스 한쪽만 쓰죠. 양쪽을 다 써요. 그리고 지구력과 순발력을 근력, 유산소 운동 모든 걸 다 갖추는 운동이 그 복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복싱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링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뛰고 원투 뻗고 샌드백 치고 그것만 했더니 이 병이 훨씬 늦춰지더라는 얘기예요. 운동적으로는 완벽한 운동인데 단지 우리가 피할 것은 잘못된 그 좀 심한 스파링이나 시합 때 이럴 때 손상되는 거지 복싱 자체만으로는 거의 완벽한 운동이에요. 그러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두 종류로 한 4개 나눠야 돼요. 첫째, 전문 선수를 클 사람. 두 번째, 재미있게 할 사람. 세 번째, 그냥 재미있게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할 사람.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할 사람. 이걸 나눠가지고 관장들은 그거에 대한 다 일종의 그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 와가지고 처음 오면 목적이 뭔지, 병 상태가 뭔지, 사람 신체 상태가 어떤지 그걸 구별해가지고 다 구별해가지고 훈련 스케줄을 만들면 체육관이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권투에서 뇌 다친다 하지만 우리 권투같이 애들한테 좋은 운동이 없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학교를 폐교시켜가지고 새로 오픈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1교시를 무조건 제가 체육 시간을 다 늘린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1년 후에 어떻게 했냐면 상위 30%로 올라갔어요. 복싱은 뇌를 깨우는 운동이거든요. 이런 운동인데 단지 우리가 스파링하고 시합할 때 적절히 제어만 해줄 수만 있다면 완벽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여기를 극복하냐 못하냐는 관장들이 어떻게 훈련 스케줄을 잡고 어떻게 체육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 헤드기어 있잖아요. 헤드기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헤드기어 끼고 뇌 안 다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오산입니다. 헤드기어를 써도 지금 30년을 썼었죠. 84년 LA 올림픽 해가지고 2013년에 금지를 시켰으니까. 근데 찬반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헤드기어를 쓰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무모해지더라. 가드가 더 허술해지더라. 충격에 아무 효과,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뭐냐면 머리만 노리더라. 그래서 차라리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썼었는데, 그 코보드 헤드기어 좀 많이 쓰더라고요. 전 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추로에서 멀어질수록 뇌 충격이 크다고 하잖아요. 이 코보드에만 딱 맞아도 안전한 게 아니라 여기 끝에만 맞아도 뇌에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장들이 충분히 뇌 손상이 어떻고 헤드기어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관원들한테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쳤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여기고 다른 부상에 대해서도 질문 좀 말씀하세요. 사실 이 뇌 부상 세미나를 제가 작년에 4월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한테 가장 큰 희열을 주는 운동이 가장 큰 죄책감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됐고 또 도순시 원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